자, 여러분들 9월 10일 우리가 총 횟수로 치면은 6일차입니다. 오늘까지 6번째 수업인데요. 6일차. 오늘 조선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죠? 좀 너무 버거운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자격증 시험은 매번 강조하지만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월 18일이라는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뭔가 열심히 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냐면, 내가 노력해서 뭔가 성취를 했다는 성취감을 이번에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사 공정능력시험 고급 자격증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따는 거 어려워했어요. 많이 어려워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방과후로 안 했죠. 한 4년 전인가 하다가 지금 안 했는데,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자격증반을 운영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했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요청을 제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천천히 끌고 2시간씩 쫙 한 3달, 4달 나도 끌면 편해요. 편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 2시간씩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봐. 그럼 이거 전체 다 나가려면 한 3달, 4달 한 학기 다 걸리거든요. 뒤에 하고 있으면 앞에 까먹습니다. 뒤에 하고 있으면, 현대사 하고 있으면 구석기가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한 방에 밥을 먹더라도 지금 한 방에 체할 정도로 먹고 있죠? 이걸 소화시킬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만큼 도와주기 위해서 영상 촬영도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 번 보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조선까지 왔어. 6일밖에 수업을 안 했는데 조선까지 왔네. 빡시게 달렸죠? 빡시게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도 내가 정치사부터 한번, 조선 전기예요. 우리가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조선이란 나라는 1392년에 누가 만들었어요? 이성계가 만들었죠. 이성계가 만들어서 1910년에 일본이 문을 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긴 했지만 우리가 그것도 조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10년까지 한 500여 년 넘게 조선이란 나라가 쭉 유지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점이 뭘까? 기점. 큰 전쟁이 하나 있었죠. 어떤 전쟁? 여러분들이 아는 전쟁 뭐가 있을까?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양란이라고 하거든요. 이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가 완전히 변합니다. 큰 틀에서 특성이 바뀌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대 구분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또 구분을 하고 봐야 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수업을 준비할 때도 일단 정치사를 전기 후기로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후기를 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전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잊어먹었어도 수업 때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다 추가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큰 흐름은 한번 잡고 갑시다. 자, 이성계 고려 후기 신흥 무인 세력이었어요. 신흥 무인 세력으로서 결국에는 고려의 장군이었는데 자, 보시면요, 이 맨 위에 있는 게 스토리예요. 자, 철령이 문제. 자, 이게 뭐냐면 당시 원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명나라가 새롭게 등장했잖아. 명나라가 등장했죠.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쌍성 총관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나라한테, 즉 몽골한테 간섭을 받던 시기에 영토를 빼앗겼었는데, 공민왕이 이제 충성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 반원 정책을 했던 공민왕이 무력으로 쌍성 총관부 회복해버렸죠. 그런데 명나라가 이후에 뭐라고 주장을 하냐? 야, 그 쌍성 총관부 원래 원나라 땅이잖아. 그거 우리한테 다시 내놔. 우리가 천령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원래 고려 땅이었는데 원나라가 강제로 뺏었었는데 그거를 다시 공민왕이 수복을 했는데, 새로운 나라 명나라가 등장해서는 그 쌍성총관부 지역, 그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 천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려 말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지금 명나라도 원나라랑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약해졌을 것이다. 우리 고려가 드디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요동,
만주 지역에는 요하강의 동쪽입니다. 요동 정벌을 단행합니다. 이때 반대했던 사람이 사실 이성계예요. 이성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반대를 하더라도 당시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은 신흥 무인 세력 중 하나 최영 장군이었단 말이야. 최영. 이 최영은 이성계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들급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영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 요동 정벌을 단행하는데 그때 총대장 중 한 명을 누구로 했다? 이성계를 시킨 거야. 그런데 이성계가 여러분들 위화도 해군 기억나시죠? 위화도에서 섬 잠깐 내가 PPT로 준비됐으니까 봅시다. 여기 보면은 압록강 사이에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여기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이제 한 발짝만 넘어가면 전쟁이죠. 근데 여기서 결국엔 이성계가 어떻게 했다? 회군을 합니다. 그렇지. 회군합니다. 회군을 하고 나서 권력을 차지해요.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임금이었던 우왕 쳐내고 그의 아들 허수아비 창왕 세웠다가 그 창왕도 쳐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려의 왕 허수아비 공양왕을 누가 거의 임명했어? 이성계가 임명한 거예요. 그 다음 이성계가 딱 임명했어. 그러면 이제 권력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로 넘어갔죠. 권문세족이 아니라 이제 신진사대부로 넘어갔죠.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가 온건파랑 급진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온건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정몽주. 그렇지. 급진파는 정도전. 자, 정도전, 급진파, 고려는 망해야 된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 급진파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을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려면 이것도 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땅들, 수조지 얘기하는 겁니다. 수조권. 수조지를 빼앗고 신진사대부들이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던 전시과 제도와 관련된 건데 이 당시에는 전시과가 완전히 무너져서 권문세족들이 마음대로 지네 땅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권문세족들의 땅을 뺏고 신진사대부한테 땅을 주기 위해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수조지를 주는 거죠. 등급에 따라서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 봉급 주듯이 수조지를 주는 그 과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준 다음에 누구를 없애버려? 정몽주를 제거하죠. 이방원이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1392년에 조선을 이성계가 왕, 그 다음에 재상 정도전 둘이 콜라보를 통해서 조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 정도 알고 있으면 문제 한 문제 나오더라도 뭐 위화도 해군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과전법 우리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우리 고려에 전시과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과전법이 있었다. 등급에 따라서 수조지를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성계가 왕이 됐어요.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이성계, 즉 정도전과 함께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요. 정도전이 생각했던 조선, 정도전은요 사실 이성계는 얼굴마담이고 실제 모든 조선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은, 주도했던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생각했던 나라는 왕은 군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은 재상이 가지고 있는 재상 정치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싫어했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가 결국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결국 왕자의 난은요 1차와 2차가 있어요. 결국 1차에서는 자신들의 형제, 당석, 당번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스토리는 잡고 갑시다.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고 이때 정도전도 제거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원이 3대 임금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내가 맨날 수업 때 강조하는 거예요. 태종 이방원은 형제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 권력을 차지했죠. 우리 조선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가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있어요? 아니요. 다섯째 아들이 원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정통성이 없죠. 그럼 정통성이 없는 사람은 왕권을 강화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죠. 이거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뒤에서 좀 이따 설명 자세히 하겠지만 조선의 중앙제도는 크게 의정부 6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호의 병영공, 이거 맨날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의정부에서
뭔가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에 넘깁니다. 그럼 육조에서 업무를 나눠가지고 그 일을 시행하고 다시 의정부로 넘긴 다음에 그 의정부에서 정리해서 왕한테 보고를 하는 그게 바로 이 의정부 육조 시스템인데요. 육조 직계제는 뭐냐? 자, 왕이요 의정부를 건너뜁니다.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정승,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제3급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육조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럼 육조는 다시 다이렉트로 그냥 왕한테 보고합니다. 의정부를 건너 떠버리죠. 그게 바로 육조 직계제. 육조로 바로 직계한다. 직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무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요. 두 번째,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개인 사병, 보디가드들 있죠? 걔네들이 이용했단 말이야. 그럼 이방원 입장에서, 태종 입장에서 사병이 있으면 돼, 안 돼? 이제는 안 되지. 자기는 이용했지만 누군가 또 이용하면 안 되잖아.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 혁파.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뭔가 호패법. 그렇지. 이게 뭐냐면 태종은 정통성이 없어요. 그럼 뭔가 개혁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가 만들려면 개혁을 해서 내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된 거다라는 정통성을 지가 만들어야죠. 개혁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예요. 호패법이 뭐냐? 지금으로 좀 주민등록증입니다. 이거 왜 만들었어? 세금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세금 거두려고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하나 또 추가하면 자, 문제에 가끔 나오거든. 신문고라는 걸 여기서 처음 실시합니다. 어이구, 지우고. 신문고. 신문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뭐냐 북 하나를 크게 뭐 그 당시에 뭐 어디 당직청 이런 데 설치했다고 하는데 북을 큰 걸 하나 설치해놔요.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 내가 너무 억울해. 뭐 판결에서 잘못된 판결로 내가 너무 억울해. 그러면은 그 신문고 앞에 가가지고 북을 막 칩니다. 그럼 왕이 나와서 또 왜 어떤 일이 있는데 그래도 왕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했거든요. 그것도 태종 때 처음 실시가 됐어요. 태종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쳤을까? 농민들 쳐도 오지도 않았을걸? 양반들이 쳤을 때 억울하게 뭔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신문고를 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신문고도 태종 때 실시했다는 거.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요. 보기에 나오고 이게 또 태종으로 가는 힌트기도 하니까 그때 같이 연결시켜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태종은 결국 왕자의 난 이후에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하고 개혁을 해서 호패법까지 신문고도 여기서 연결시켜 봅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는데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은 쭉 놓고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죠? 놓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고마워요. 어이. 자, 우리 또 간식을 또 우리 열심히 하라고 또 이렇게 주네요. 너무 고맙네 또. 좀 이따 이거 하고 먹읍시다. 아시겠죠? 자, 세종. 태종이 아들 하나 잘 뒀죠? 아들 하나 잘 줬어. 바로 세종대왕이 나옵니다. 자, 세종대왕은요, 굳이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어. 왜? 아빠가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켰거든. 그래서 육조직계제가 아니고 의정부 서사제. 아까 우리 다시 표를 보면요. 자, 아까는 육조직계제는 국왕이 의정부 제끼고 다이렉트로 명령 내리고 육조가 다이렉트로 보고했죠. 근데 이제 의정부 거치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이 신하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 강화보다는 신권을 어느 정도 보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또 왕권을 약화시킨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권력은 세종이 다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권력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목소리도 들어보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집현전. 집현전. 바로 이 집현전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학술 기구죠.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한글, 훈민정 이런 거 뺐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생님 조카도 알아요. 그거는. 자, 그래서 집현전. 이걸 통해서 경현이라고 써 있죠. 특히 세종대왕 공부쟁이야. 어떻게 보면 천재야. 타고난 천재인데 공부쟁이야. 경연이 뭐라면 토론입니다. 토론.
여러분들 토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의견을 주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하는 거죠. 세종대왕은 신하의 권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반박도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태종시기에 반박해봐. 이거 잘못하면 반역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종은 집현전에서 경연을 실시함으로써 신권도 보장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군육진.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세종대왕의 업적이 학문적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학술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영토도 확장해버리죠. 지금 현재 한반도의 모습을 이때 만든 거예요. 사군육진. 이것도. 그 다음에 이 당시 여기 혹시 대마도 가본 친구 여기 없죠? 나도 안 가봤어요. 쓰시마 섬인데 여기가 외구의 소굴이에요. 외구의 소굴. 부산이랑 가까워요. 날씨 좋으면 부산에서 보인대. 그런데 얘네들 외구들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우리 백성들 괴롭히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쓰시마 섬도 점거를 합니다. 군사적인 업적도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공법이라는 것도 실시돼요. 내가 일단 이번에 정치사인데도 불구하고 다 때려 넣었어요. 왜? 이 사람과 관련된 업적과 관련된 거 다 일단 여기다 놓고 뒤에서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자, 공법은 뭐냐면요. 공법은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세금을 내죠. 특히 농민들이 세금을 내죠. 보통 세금을 낼 때 뭘 내냐? 토지세.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이 교실이 내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게 룰입니다. 룰. 국룰이야. 국룰. 10분의 1을 내는 게 국룰이야. 그럼 누구한테 내? 국가에 내거나 수조지를 가진 신하한테 내거나 관리한테 내거나 그렇잖아. 근데 10분의 1을 내는데 보통 10분의 1이 1결당 30두 정도 된대. 30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거기에 풍년이 들을 때는 30두 내는 게 부담이 없어. 1결당 30두를 내는 게. 그런데 흉년일 때도 1결당 30두 내는 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공법은 크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인데 전분육등법은 일단 토질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을 6개로 나눈 겁니다. 좋은 땅, 나쁜 땅.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연분구등법. 자, 연분구등법이 뭐냐면요. 이 표를 한번 보면 돼. 자, 아까 1결당 30도 내는 게 국룰이랬죠. 그게 보통 10분의 1이야. 근데 맨날 생산량이 바뀌는데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하는데 이게 계속 바뀌잖아. 정부 차원에서도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게 더 힘드니까 그냥 니네 1결당 30두씩 내라고 했어. 근데 풍년일 때는 30두가 좋아. 흉년일 땐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얻었습니다. 일단 상상년. 우리가 보통 가장 높은 풍년일 때야. 1결당 20두 냈습니다. 그런데 완전 망했어. 하하년으로 딱 국가에서 지정하잖아요. 그럼 1결당 몇 두만 냈어? 4두만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죠. 무조건 1결에 30두 걷던 거를 풍년, 흉년에 따라서 이렇게 9단계로 나눈 게 바로 뭐다? 연분구등법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공법이라는 거예요. 공법. 이해돼? 이해되죠? 공법. 전분육특법은 바로 토질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을 6개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었다. 이해되시죠? 공법. 이거 뒤에서 다시 합니다. 내가 일부러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공법까지 하고 여기 보면은 세종대왕과 관련된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진 책들을 내가 일단 다 써놨어요. 나올 만한 거. 일단 농사직설, 벼농사 어떻게 짓는지 방법, 방법 같은 거. 향약 집성방,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고려는 향약 구급방, 기역에서 고려. 집성방은 지읒에서 바로 조선. 정확하게 보면 세종대왕 때라고. 향약 집성방도 되고요. 삼강행실도 성리학을 보급해야 되는데 당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성리학적 내용을 담아서 보급한 거야. 그게 바로 삼강행실도고요. 동국세련가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칠정산, 이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달력 이런 게 있잖아. 달력. 근데 지금 달력 기준 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하거든요. 당시에는 달력은 우리나라 때 없었어. 중국 거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랑 잘 안 맞을 거 아니야. 주기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기에 맞는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들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편, 외편 나눠지거든요. 중국 거랑 저기 아라비아 거랑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달력, 주기율 이거를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때 세종대왕 때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자, 세종대왕 다음에 대정, 대, 문 좀 금방 죽고 단종 어린 나이에 죽죠. 누가 죽여? 세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죠? 이해되시죠? 세조 수양대군이 결국에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어린 조카 단종 제끼고 왕이 되죠? 그 제낌 사건 개유정난을 통해서 조카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세조 정통성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왕권을 강화해야 돼 안 강화해야 돼? 강화하잖아. 그래서 바로 뭐 했다?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 바로 하는 거 이해되시죠? 집현전도 없애버려요. 왜? 집현전에서 아까 토론회했잖아. 경연했잖아. 경연 이런 거 들으면 돼야 하는데 왕권 강화해야 되는데 왕 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현전도 없애버립니다. 자,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첫 번째 반란이 일어나요. 당시 북방을 지키고 있는 장군 이징옥이 반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징옥의 난이 보이면 세조라고 가면 되고, 또 이시애라는 인물 양반입니다. 이시애가 반란 일으키거든요. 이거 지방에서 일으켜요. 그리고 이시애가 반란 일으켰을 때 여러분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억나세요? 혹시 유향소라고 조선 각각의 군현에 있었던 자치기구였던 향촌 자치기구였던 유향소가 동조합니다. 이시애의 난을 유향소가 동조하니까 세조가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요 유향소 폐지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유향소 복구돼. 내 동그라미 쳐놨죠? 유향소가 이시애가 반란 일으켰는데 거기에 동조한 거야.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다? 이시애 난 이후에 유향소를 없애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복구된다는 거 정도 좀 더 추가하면 되고요. 이징옥의 난도 결국 이 왕권을 강화하고 정통성이 없는 이 인물이 왕이 되고 왕권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징옥의 난, 이시의 난, 오케이? 자, 그래서 집현전까지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했고요. 보법, 여러분 공법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보법은 뭐냐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군대 가는 사람들 16세에서 60세 남성들 가서 군대 갔거든요. 군사훈련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남자가 나 혼자야. 내가 군대 갔어. 농사는 누가 지을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냐면요. 보법이라고요. 내가 만약에 군대 이번에 직접 가서 군사 훈련을 받고 경비를 보러 가야 돼요.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면 내 옆집에 두 집을 묶어줘가지고 이 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 일을 대신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남자 한 명이 군대를 가면 그 옆집 사람들은 안 가는 애들이야. 안 가는 애들이 대신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면서 도와주는 거야. 노동력을 대주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 정남 하나당 여정 2명. 이게 기준입니다. 정남. 군대 한 명 가는 사람이 정남이에요. 정남 하나가 가면 남아있는 그 집안에서 여정 2명이 와서 우리 집을 대신 일도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시스템이죠. 군사와 관련된 그 시스템을 구축했던 게 보법. 바로 세조 때입니다. 세조도 정통성이 없으니까 뭔가 개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직전법, 뒤에서 설명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전법은 뭐냐? 아까 과전법, 자, 과전법에서 연결시킵니다. 과전법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일단, 지금 봉급제도처럼 관리들한테 토지를 줬잖아. 수조지를 줬잖아. 그런데, 원래는 뺏어야 돼. 이 관리가 퇴직하거나 그러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룰상 예를 들면 내가 관리야.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죽었어. 그러면 원래 내가 관리로서 그 직역의 대가로 가지고 있던 토지 나라한테 다시 되돌려줘야죠.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너무 어려. 우리 와이프 어떻게 살아? 이런 이유로 수신전, 흉량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 세습을 해버렸네. 계속 세습을 해.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 어떻게 삽니까? 우리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러한 명목으로 수신전이니 흉량전이니 이런 명목으로 계속 안 돌려주고 세습을 하니 줄 땅이 있을까?
나중엔 줄 땅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직전법을 통해서 현직자만 주겠다. 퇴직자는 뺏겠다. 현직자만 주겠다. 그게 바로 직전법이에요. 과전법은 전현직 다 줬다는 거죠. 쭉 하다. 원래는 현직자만 주는 거였는데 룰이 나중에 이제 퇴직자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죽은 사람들 그 원래 환수 받아야 되는데 환수를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현직자만 가지게 했던 게 직전법이에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전법을 통해서 토지를 주는 대상을 현직자로 좀 더 국한시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경국대전을 완성하진 않았어요. 경국대전 완성한 사람 누구야? 성종이에요. 경국대전 만드는 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다? 시작한 사람이 바로 세조입니다. 가끔 물어봐요. 시작했냐? 완성했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조 보면 태종과 비슷해요. 왕권을 강화시켜 정통성이 없어. 계유정난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결국 육조 직기제 둘 다 똑같이 시행했고, 태조 같은 경우에는 또 집현전까지 폐지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징옥의 난, 이시의 난들이 일어났고, 또 결국에는 세조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왕이 된 이유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야 라고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법도 시행했고 직전법도 시행했고 경국대전도 만들기 시작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한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성종. 내가 맨날 얘기해. 성자가 있는 왕들은 뭔가 이룬 사람이야. 국가의 체계를 갖춘 사람이 성종이야. 여기 뭐 성종,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경국대전 지금으로 좀 헌법이잖아. 헌법. 경국대전을 완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 뭔가 크게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종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성종 때 여러분들 여기서 보는 살인파,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사화의 발생, 이거 살인파를 처음 등용한 게 성종이에요. 성종. 훈구파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훈구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급진파 사대부들의 후손이에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계유정난 때 한 번 또 어떻게 보면 물갈이 하잖아. 급진파 사대부의 후손들이 쭉 권력 차지하고 있다가 계유정난 이후에 세조편을 들었던 애들이 권력을 다 차지했을 거 아니야. 그들이 훈구파고, 지방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손들, 지방에서 선비라 불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살인파란 말이야. 근데 훈구파가 권력을 차지하니까 성종 입장에서는 견제할 사람이 필요하네. 그래서 바로 살인파를 등용한 겁니다. 김종직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살인파를 등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종 입장에서도 폐지됐던 위양소 다시 복구시키고, 집현전을 그대로 복구시키지 않고요,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홍문관. 그리고 홍문관에서 뭐를 했다? 위에 써주세요. 경연. 경연 여기서 합니다. 그럼 결국에 성종도 세종과 비슷하게 친권은 어느 정도 보장하려고 한 거죠. 집현전을 자신의 할아버지가 없앴잖아. 그러니까 집현전을 그대로 살리진 않고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려서 경연, 즉 토론회를 열면서 신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성종은. 그 다음에 경국대전 완성했고요.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 전체의 역사, 단군 할아버지부터 고려까지의 통사, 전체 역사를 정리한 역사책도 만들었고요. 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하는 지리서죠. 지리서. 각 지역의 특징들을 정리하는 동국여지승람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대법. 여러분들 그 있잖아. 궁중음악. 궁중음악. 우리 뭔가 왕이 등장하고 왕이 뭐 할 때 아쟁도 치고 가야금도 치고 거문고도 치고 해야 될 거야. 그런 궁중음악과 관련된 책. 학대법. 그 다음에 국조의례. 이게 뭐냐. 결국에는 왕실도 뭐가 제도가 있고 예의가 있고 법칙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왕실의 예의와 법칙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국조의례입니다. 왕실에. 그럼 보면 경국대전 만들면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다 하고 있죠.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고, 궁중음악과 관련된 것도 만들고, 국가의 의례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국가의 의례와 관련된 것 같은 것도 정리해놓은 국조의례도 만들고, 여기에 없지만 하나 추가해 주세요. 금, 양, 잡, 록. 금, 양, 잡, 록. 이거 뭐냐면요,
농사직설과 우리가 견줄 수 있는 또 농서입니다.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정리한 금, 양, 잡, 록. 이것도 어디에 있었다? 이 성종 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책들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요것들이 보이면 세종으로 가고 요것들이 보이면 성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관수광급제.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보세요.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가면서 현직자만 줬죠. 현직자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요. 현직자만 주니까 현직에 있을 때 다 땡겨받아야겠다. 수조지에 있는 농민들 괴롭힙니다. 왜냐면 퇴직하면 이제 땅 뺏기니까 현직 때 가가지고 막 내놔, 더 내놔, 막 하면서 막 강제로 뺏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농민들이 세금을 수조지 가진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관청에 주면 관청에서 수조지 배정받은 사람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 걸러서 이렇게 주는, 건너서, 아니 건너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주는, 직접 주면 그 양반들이 다 뺏어갈 거 아니야. 많이 뺏어가잖아. 10개 가져가야 되는데 20개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청에서 먼저 걷어서 그 관청에서 수조지 배정자한테 주는, 그게 바로 관수광급제입니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물어봐요. 민서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전법, 직전법, 관수광급제 하면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현직자만, 처음에는 전현직 다 주다가 현직자만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못 걷게 하고 관청을 한번 걸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수조지 자체가 없어져요. 수조지 자체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봉급 줄게, 봉급 녹봉이라고 그러죠. 봉급 줄 테니까 그냥 수조지 없애자 해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수조지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 토지제도와 관련된, 즉 이 봉급제도죠. 봉급이자 토지제도와 관련된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 또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여기서 연결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사화. 사림이 화를 입었죠. 총 몇 번이에요? 사화. 여러분들 4번이요? 4번.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이 4개인데 배경에 집중해줘야 돼. 배경. 이거 선생님 교재 보면 잘 정리돼 있어. 배경에 집중해줘야 돼. 자, 아까 얘기했죠. 성종 때 훈구파가 완전히 나라 다 해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지방에 놀고 있던 선비들 살인파 등용해야겠다. 그래서 살인파를 등용해서 서로 쌈붙이는데 훈구파가 살인파가 싫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살인파들이 대부분 어디에 기용되냐면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3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3사라는 자리에 계속 배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살인파가 결국 눈에 가시거리가 되니까 훈구가 살인을 4번 공격한 거야. 첫 번째 무오사화, 조의 제문이 핵심입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중국 과거 초나라의 황제였던 의제라는 인물의 명복을 비는 글이야. 그 의제가 10살 정도 됐는데 자신의 삼촌뻘인 항우한테 죽임을 당했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한, 왜 의제에 대한 명복을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썼거든요. 살인파의 우두머리였던 김종직이 의제의 명복을 비는 글을 썼어. 그런데 훈구파가 봤을 때 이거 당신의 할아버지 세조 돌려가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훈구파 제거한 게 무오사화, 갑자사화, 태비 윤씨 문제죠. 연산군의 어머니가 옛날에 윤씨였어. 윤씨. 근데 쫓겨나갖고 죽임당했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근데 연산군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훈구파 애들이 와가지고 전하,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게요? 여기 있는 지금 사람들이 그때 다 찬성해서 돌아가셨어요. 연산군 눈 돌잖아. 제거하는데 그때 많이 찬성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살인파였다. 그래서 살인파들이 제거당합니다. 그게 바로 갑자사화. 선생님은 갑자기 일어났네? 이렇게 해서 갑자사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산군 폭군의 결국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죠. 중종 반정으로 이 연산군은 책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충종이 권력을 차지한 왕이 된 중종 반정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중종이 임금일 때 기묘사화가 일어나는데 이거 조광조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당시 조선의 천재였던, 선생님 맨날 수업할 때는 엄친아라고 얘기했을 거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랬던 그 엄친아 조광조가
결국에는 중종 이후에 새로운 세력으로서 등용이 되고 살인파입니다. 개혁을 엄청나게 실시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소격서. 이 소격서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자, 소격서가 뭐냐면요. 원래 조선은 성리학 국가죠. 그런데 우리가 산신령이나 이런 산천신이나 산신령왕도 우리가 좀 기도하고 그런 문화가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초제라 그럽니다. 약간 도교적인 성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리학 국가여도 과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부터 산신령한테 기도하고 지금도 하잖아. 그걸 우리가 산신령, 도교적인 제사 기능이 초제거든요. 그게 아직 왕실에 남아있었어요. 완전히 성리학적 국가가 되기 전이었던 겁니다. 조선 전기에는. 그런데 이 조광조는 뼛속까지 성리학자야. 소격서 이런 거 폐지해야 됩니다. 도교적인 제사, 초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벌써 중종이 좀 싫었던 것 같아. 왜? 이거 전통적으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계속 했던 건데 이걸 왜 폐지해? 두 번째, 현량과. 이거 기억나시죠? 과거 시험이 아니라 그냥 면접만 보고 뽑는 거야. 근데 면접관이 누구야? 조광조야. 그럼 여러분들 훈구파 뽑을 것 같아? 살인파 뽑을 것 같아? 살인파 뽑지. 조광조가 살인파인데.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쉽게 등용을 해요. 세 번째, 소학. 여러분들 소학,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성리학 책이야. 대학은 좀 더 큰 사람들이 보는 거고, 소학, 대학. 근데 소학, 어렸을 때부터 소학을 강조하면서 성리학 공부를 시켜야 된다. 소학도 강조했고, 마지막 위훈 삭제.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가짜 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공 다 없애버린 거야. 삭제해버린 거야. 근데 이때 위훈을 가지고 있던, 가짜 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훈구파였습니다. 이러니까 결국 훈구파가 중종 꼬드겨가지고 살인을 제거한 사건이 바로 비묘사화라는 거예요. 조광조에서 사형 먹고 죽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을사사화. 이거 외척 갈등인데요. 윤씨 집안끼리 싸웁니다. 그 당시 국왕의 와이프 집안이 윤씨였어. 왕비족이 윤씨여서 파평 윤씨입니다. 자, 윤씨 집안에서 둘이 싸워요. 대윤과 소윤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료적 용어로 대윤, 큰 윤과 작은 윤이라고 하는데 뭐 인물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대윤이 윤임, 그 다음에 소윤이 윤원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둘 외척, 외가 친척들, 왕의 외가 친척들이 권력 다툼을 합니다. 대윤, 소윤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소윤이 이겨요. 자, 그러면 대윤 편 들었던 애들 제거해야죠. 대윤 편에 살인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결국 살인들이 제거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호, 갑작, 기묘, 을사사화 이렇게 해가지고 살인들이 화를 입었단 말이야. 이렇게 살인들이 화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들이 계속 중앙으로 진출을 해.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선조 시기에는 훈구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살인파가 등장하거든요. 살인파가 권력을 차지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반, 바로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서원과 향약입니다. 서원과 향약. 지방에서 학교 만들어서 서원에서 계속 교육시켜가지고 과거 시험 보게끔 하고, 향약, 아까 유향소에서 어딨어? 유향소 밑에 있죠. 유향소, 향촌 자치기구죠. 양반들끼리 모여서 향촌 자치기구죠. 거기서 향촌의 규약, 향약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지방의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중앙으로 진출시키면서 선조 시기에는 훈구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살인파가 권력을 차지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내가 좀 많은 내용이었지만 조선 전기의 정치사와 사화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잠깐 쉬고 뒤에 안 넘어갑니다. 바로 제도사까지 여기서 오늘 끝낼 거예요. 제도사하고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